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합물의 분리 내용을 총정리해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거든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부터 증류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액체 상태의 혼합물, 이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가열을 하게 되면요, 액체는 기체 상태로 변화하게 되고요. 그 기화한 그 기체를 다시 냉각을 하면 기체가 액체 상태로 변화하여서 액화의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면 순수한 액체 물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증류라고 하는데 증류는 총 두 가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액체와 고체 혼합물의 분리예요. 근데 그 고체가 딱딱한 고체 느낌이 아니라 그 액체 안에 녹아있는 그 고체 혼합물의 분리예요. 또는 액체 혼합물의 분리도 가능한데 서로 잘 섞이고 끓는 점차가 크면 이 액체 혼합물의 분리까지 가능합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닷물에서 식수를 얻는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이 바닷물을 가열하면 이 바닷물 중에서도 소금은 이제 남아있을 거고요. 그 수증기가 기화를 할 거예요. 기화한 수증기를 냉각하게 되면 액체 상태로 변화하게 되거든요. 그 액체 상태로 변화한 그 액체는 순수한 물로서 우리가 실제로 마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가 이 물과 에탄올을 서로 분리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물과 에탄올의 그 혼합물을 증류장치에 넣을 거예요. 그리고 가열을 하게 되면 둘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할 거거든요.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끓는 점이 78도씨로 100도씨인 물보다는 끓는 점이 더 낮아요. 그래서 에탄올이 먼저 기체 상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액화되면요, 에탄올만 먼저 분리가 돼요.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이제 물로서 분리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총 두 가지의 가열 곡선이 일어나게 돼요. 가열 곡선 중에서도 일정한 구간이 총 두 구간이 있거든요. 첫 번째 나온 이 구간에는 에탄올이 많이 나오고요. 이 두 번째 구간에는 물이 많이 나옵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것 중에 또 하나 더 나올 수가 있는 게 이 소주꼬리예요. 소주꼬리는 에탄올의 비율이 좀 낮은 약간 밍밍한 술을 이제 이 소주꼬리에 넣고 가열을 하게 되면 밍밍한 술보다는 이 에탄올의 비율이 더 높은 술을 마실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여기 이 처음에 그 밍밍한 술을 가열을 하게 되면 물만 기체 상태가 되거나 에탄올이 일단 먼저 기체 상태가 되긴 하죠. 에탄올이 먼저 기체 상태가 돼서 그것을 냉각시키면 순수한 에탄올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물이 살짝 섞여 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에탄올의 비율이 높은 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분리가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밀도 차이를 이용한 건데요. 우리 아까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였잖아요.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는 특징이 두 물체가 서로 섞이면 안 돼요. 액체 혼합물 중에서는 서로 섞이면 안 되고 고체 혼합물에서도 분리가 가능한데 액체 혼합물의 분리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게 기름과 물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기름은요, 물보다 밀도가 작고요. 물이 기름보다 밀도가 더 커요. 그리고 두 물체는 절대 섞이지 않죠. 이 두 물질이 절대 섞이지 않고 밀도 차이도 나니까 이 밀도 차를 이용한 분리로서 적합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단은 밀도차라고 한다면 층이 생긴다는 거를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이 밀도가 더 크다 그랬죠. 그러면 바닥에 가라앉게 되는 거고 그 위를 기름이 이래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밀도가 더 작기 때문에 우리는요, 분별 깔때기라는 것을 이용해서 분리를 할 건데 요 아래에 있는 게 물이고요. 요 위에 있는 게 기름이에요. 여기 밸브가 하나 있어요. 이 밸브를 열면 쭉쭉쭉 내려오다가 기름까지 됐을 때 밸브를 잠가주고 그 그릇을 다시 바꿔준다면 나머지 밸브에는 기름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는
밀도 크기가 큰 것이 아래층으로 갈 거고요. 밀도 크기가 좀 작은 게, 상대적으로 작은 게 위층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또는 바닷물에 유출된 기름을 분리할 때도 이 밀도 차이를 이용합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추가적으로, 우리 원심 분리기라는 것이 있어요. 원심 분리기는 우리가 앞에 영상 강의를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생물 시간에 제가 혈액은 혈장과 혈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혈장은 액체 성분이고요. 혈구는 세포 성분이에요. 액체 성분은 혈장이라고 했고 혈구는 세포 성분이라고 했어요. 자, 상대적으로 액체가 좀 더 무거울까요? 세포가 더 무거울까요? 우리는 세포가 더 밀도가 크다고 할 거예요. 혈구는요, 밀도가 더 클 거라고요. 뭐보다? 혈장보다. 그래서 혈구는 아래로 가라앉고요. 혈장은 위로 뜰 거예요. 일단은 이 원심 분리기라는 게 혈액을 넣고 회전시키는 거거든요. 혈액을 넣고 빠른 속도로 회전시키게 된다면 혈구가 아래로, 혈장이 위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또는 우리 플라스틱도 분리할 수 있죠. 이 고체 분리 방법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밀도가 다른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은 요게 포인트예요. 액체 물질을 넣어줄 건데 이 액체 물질이 가져야 할 조건이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 물질을 녹이면 안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두 물질의 중간 정도, 즉 밀도가 중간 정도라는 뜻이에요. 이 두 물질보다 밀도가 더 크면 물이 아래로 가라앉고 두 물질 모두 물 위에 뜨겠죠. 만약에 밀도가 더 작다면 고체 물질이 가라앉고 물이 더 위로 뜰 겁니다. 이 액체 성분의 물질이 위로 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두 고체 물질의 중간 정도 되는 밀도를 가지고 있고 두 물질을 둘 다 녹이면 안 됩니다. 라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밀도가 작은 고체는 위로 뜨게 될 거라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 예로는 계란을 분리하는 신선한 달걀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가 달걀이 좀 오래된다면 그 안에 있는 공기 주머니가 점점 커지거든요. 그러면 기체가 좀 더 많으니까 얘보다는 얘가 더 무거울 거예요. 밀도가 클 거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밀도가 크면 그 액체, 중간 정도의 액체보다 아래로 가라앉겠죠? 그러면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계란은 물 위로 뜨게 될 거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물 위에 뜬 계란을 먼저 먹어줘야겠죠. 안 그러면 더 오래 지나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선한 달걀과 오래된 달걀도 서로 구분을 해줄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밀도 차이는요. 일단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끼리는 뭘 이용해서?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고 고체 혼합물은 두 물질을 녹이지 않고 밀도가 두 고체의 중간 정도인 액체에 넣어서 분리합니다. 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재결정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차를 이용한 분리가 재결정입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재결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녹이고 얼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녹이고 얼린다. 이게 바로 재결정이라는 거거든요. 두 물질의 온도에 따른 그 용해도가 차이가 날 거예요. 온도에 따라서 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그 결정체만 얻는 방법을 재결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다시 결정을 얻습니다. 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소량의 불순물이 들어있는 그 고체 물질을 정제해서 순도가 좀 더 높은 고체 물질을 얻었을 때 이러한 분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분리의 원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소량의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고체 물질을 용지를 녹이는 물질, 그 용매에 넣고 가열하면 모두 녹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용액을 냉각시켜서 얼려줄 겁니다. 그러면 순수한 고체 결정이 결정으로 석출될 거예요.
자,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큰 물질과 작은 물질로 이루어진 고체 혼합물을 용매에 넣고 가열해서 다 녹인 다음에 그 용액을 다시 냉각하면 그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큰 물질이 먼저 결정으로 석출될 겁니다. 이 석출된 결정은 거름 장치를 이용하여 걸러서 분리되게 되죠. 그래서 순서는 가열, 냉각, 거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추출, 용매에 따른 용해도 차를 이용한 분리 방법을 추출이라고 하거든요. 혼합물 중에서도 특정한 성분만을 녹이는 용매를 이용하면 그 성분만 분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녹차를 물에 담가 놓으면 녹색으로 변하거나 도라지를 물에 담가 놓으면 쓴맛이 제거되는 것도 이렇게 그 성분만을 분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추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름종이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진 모르겠는데 아까 결정이 생긴다고 했었잖아요. 용해도 차이가 큰 물질이 결정으로 석출됩니다. 라고 했었는데 이 석출된 결정을 거름종이로 우리가 거른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용매에 녹지 않은 알갱이, 즉 그 석출된 결정은 거름종이 위에 남을 거예요. 크기가 크기 때문에. 하지만 크기가 작은 알갱이들은 거름종이를 통과해서 우리는 그 큰 알갱이, 즉 석출된 그 결정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재결정입니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질산칼슘, 그리고 이 질산칼슘에 약간의 황산구리가 섞여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약간의 황산구리가 섞여 있는 그 질산칼슘을 물에 넣고 가열을 해서 다 녹인 다음에 냉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는 뭐가 석출이 될 거냐면 질산칼슘이 흰색 결정으로 석출이 될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질산칼슘이 황산구리보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 온도의 차가 더 큰 물질이 결정으로 석출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산칼슘이 황산구리보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크기 때문에 석출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한 황산구리 결정이 석출되지 않는 이유는요. 물에 녹아있는 황산구리의 양이 적어요. 그래서 포화 상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는 재결정을 이용하는 예가 아마 시험 문제에 여러분들 출제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두 가지만 외워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아스피린의 정제이고요. 하나는 천일염의 정제예요. 우리는 재결정하면 아스피린 그리고 천일염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스피린은요. 약이에요. 약. 약으로서 해열제나 진통제 등으로 쓰이는 만능 약이거든요. 그 아스피린은 합성했을 때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우리 재결정이 뭐였죠? 두 물질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순수한 물질만, 순수한 그 결정만 얻어내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아스피린만 얻기 위해서 재결정을 이용해서 순도를 좀 더 높여준 다음에 의약품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천일염은요, 소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염전을 해서 얻은 천일염을 물에 녹여서 가열한 다음에 물을 증발시키거나 냉각해서 여기까지 보면 이게 재결정이죠. 그 재결정시킨 소금을 제제염이라고 해요. 천일염을 재결정시키면 제제염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온도를 이용해서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그걸 좀 더 순도를 높여준다. 좀 더 깨끗한 결정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재결정이라고 했잖아요. 천일염 안에는 약 10%의 불순물이 들어있다고 해요. 근데 이 재결정의 그 과정을 거친 후에 제제염이라는 것을 얻게 되면요. 이 제제염의 불순물의 비율은 약 1에서 2% 이하라고 합니다. 즉, 엄청나게 많은 불순물이 제거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알아볼 건 바로 크로마토그래피예요.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것은 이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동 속도의 차이. 크로마토그래피는 혼합물을 이루는 각 물질이 용매를 따라서 이동하는 그 속도의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이에요.
어떻게 실험을 할 수가 있냐면 우선 용매의 증발. 용매는요, 물질을 녹이는 물질이에요. 그죠? 용질을 녹이는 물질이었죠. 이 용매가 증발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용매의 증발을 막기 위하여 용기에 입구를 막아줄 겁니다. 그리고 거름종이는요, 이 용기의 벽에 닿지 않게 장치할 건데 이 거름종이에는 색소점을 찍어줄 거예요. 이 색소점은 작고 진하게 여러 번 찍어줄 거거든요. 이 색소점이 용매에 닿지 않게 거름종이를 용매에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각각 이동하는 속도가 달라지고 성분별로 그 선이 달라지게 되면서 색깔이 다르게 구성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우리는 거름종이에 분리하고자 하는 혼합물의 점을 찍어서 거름종이의 끝이 용매에 닿게 하면 용매가 거름종이에 흡수되면서 점점 위로 올라갈 거예요. 이때 혼합물을 구성하는 각 성분 물질들도 그 용매가 올 때 따라서 같이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각 성분 물질마다 용매의 도가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겠죠. 같은 물질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용매를 따라 위로 올라가면서 각 성분별로, 각 색깔별로 분리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로마토그래피의 분리 원리거든요. 이 크로마토그래피의 장점은 첫 번째, 간편합니다. 다른 분리 방법에 비해서 우리가 색소점을 찍어준 다음에 용매에 올려주기만 하면 이게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리 방법에 비해서 간편하다는 장점 하나,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물질을 한 번에 분리할 수가 있죠. 맞나요? 우리가 똑같은 이제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성 사인펜을 각각 놓아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분리되는가라는 것을 볼 거라는 거죠. 이때 우리는 이게 점 안에 많은 성분들이 섞여 있을 건데 이 성분들이 이동 속도의 차를 따라서 색으로 선이 연결되니까 몇 가지의 성분인가 이거를 한 번에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양이 적거나 특성이 비슷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분리가 어려운 혼합물도 분리할 수가 있어요. 자, 특성이 비슷하다는 것은 밀도 차나 아니면 용해도 차나 아니면 끓는 점 차가 잘 먹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했던 게 밀도 차로서는 물이랑 기름, 끓는 점 차로서는 물이랑 소금 이런 것처럼 완전 특성이 달랐던 걸 거의 극과 극으로 달랐던 애들을 사용해서 시험을 좀 더 쉽게 만들었었는데 좀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크로마토그래피는요. 활용을 좀 자세히 봐주셔야 해요. 일단 과학수사할 때 크로마토그래피 자주 사용하고요. 사인펜 잉크나 꽃잎, 엽록소 등의 색소 분리에도 잘 사용합니다. 제가 제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도핑 테스트예요. 도핑 테스트라는 것은 운동 선수들의 금지 약물 복용 여부 검사이거든요. 그래서 도핑 테스트란 말을 여러분들이 아마 올림픽 기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영 선수나 축구 선수나 배구 선수나 야구 선수나 모든 스포츠 선수들은 이 도핑 테스트라는 것을 하게 되거든요. 금지된 약물을 복용해서 컨디션을 끝까지 최상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아주 최고의 그 성적을 보여주는 것. 이것은 불법으로 처리되거든요. 그래서 제재를 받게 돼요. 이게 걸리게 되면. 근데 이 약물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검사를 했는데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면 좀 더 세세하게 우리가 분리할 수 있어요. 왜? 특성이 비슷한 것도 잘 분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일단 그럼 정리해보자면 재결정이라는 것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이고 이 불순물이 포함된 고체 물질을 용매에 넣고 가열해서 모두 녹인 후 냉각하여 순수한 결정을 얻는 게 바로 이 용해도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이고요.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것은 혼합물을 이루는 각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이동 속도의 차이를 이용한 분리 방법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찍은 영상에는 없었지만 제가 본 것 중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에 사용하는 용매는 분리하려는 혼합물을 녹일 수가 있는 액체여야 돼요. 그래야 각각 분리가 되고 이동 속도의 차이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수성 사인펜은 용매를 물로 사용해도 가능해요. 물은요, 수성 사인펜에 그걸 잘 녹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유성 사인펜은 물로 하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물 대신에
아세톤이라는 것 또는 알코올 같은 유기용매를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유성 사인펜도 같은 방법으로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 즉, 우리는 수성 사인펜만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용매의 종류를 바꿔준다면 다른 성분들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용매는 오직 물만 되는 게 아니다. 용매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용매는 우리가 구분하려고 하는 그 물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 물질을 녹일 수 있는 바로 물질을 용매로 선정해서 그것을 이동 속도의 차이를 관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요. 혼합물의 분리 방법, 3가지 방법을 알아보았거든요. 이거는 저번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자세히 봤던 내용을 총정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번 영상 보고 오셨다면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중간에 추가로 한 거는 아마 이 수성 사인펜 이야기 그런 거밖에 없을 테니까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다 앞에 거 영상 한번 보고 와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